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2. 네,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핫 이슈라는 제목으로 그 중에서도 위드 코로나19와 공존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최근 들어 또 이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과 한번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발생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에 이런 거를 링크를 깔아놓고 종종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제 스마트폰에 2개를 깔아놨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코로나 보드입니다. 코로나 보드는 실시간 상황판인데요. 한 개인이 만든 거죠. 자, 한번 봅시다. 8월 24일 오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2억 명이 넘죠. 2억 명이 넘고 이들 가운데 사망자가 450만이니까요. 치명률을 따지면 2.09%, 2%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생국은 221개 국가인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23만 9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2,200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고요. 그래서 치명률을 보면 0.93%입니다. 전 세계 일반적인 평균 치명률보다 반에 약간 못 미치죠. 그리고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접종자가 2,600만이고요. 2차까지 마친 사람은 1,200만 명. 그래서 대략 한 51%, 52% 정도가 1차 접종을 했고요. 반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 2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트렌드를 보면요. 코로나 라이브라는 사이트가 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좀 클릭하니까 좀 약간 다운이 되더라고요. 네. 자, 이거 볼게요. 이게 코로나 라이브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실시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대략 9시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오늘 확진자 수 1,871명입니다. 어제 확진자 숫자가 1,500명인데 벌써 마감하기 2시간 전인데 300명 이상이 더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제보다 같은 시간대 비해서 566명이 더 증가했고요. 2주 전에 비해서는 100명 정도 떨어졌습니다. 2주 전이 2,200건으로 가장 많았던 때로 기억합니다. 확진자 수가 많았던 때로. 그래서 내일도 지금 추정에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에 보면 국가별로 한번 볼까요? 전체 2억 명의 확진자 중에 잘 아시는 대로 자,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가 역시 미국입니다. 3,800만 명이 발생을 했죠. 요즘에도 한 20-30만 명씩 발생을 하고요. 사망자를 보면 치명률 1.7%입니다. 그 다음이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영국.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OECD 국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이른바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여기 선진국에 여기에 속하죠. 영국, 스페인, 이란. 영국은 요즘도 계속 3만 명 이상씩 발생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 이탈리아, 독일도 300만, 폴란드, 네덜란드, 자, 필리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캐나다도, 일본이 130만 명, 하루에도 2만 명 이상씩 발생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네, 쭉 내려가서 7, 82 되죠. 예, 여기 있네요. 81입니다. 221개 국가 중에 절대 숫자로 봤을 때 23만 명으로 81위권입니다. 치명률은 0.9%로 낮은 축에 속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절대 확진자 숫자도 중요한데 인구당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인구가 적은 나라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적을 텐데 그거를 보면 자 한번 요거를 나열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더보기 221개 국가 끝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 100만 명당 발생률이 맨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하면 네, 100만 명당 발생률 어이구 20만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세이셸 이런 데는 좀 처음 들어보네요. 몬테네그로, 바레인 이렇게 쭉 있고요. 미국이 100만 명당 11만 건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많이 있고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영국도 96,000 32위고 우리나라는 152를 넘어갑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있네. 157위 100만 명당 4,600명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221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100만 명당 발생률, 인구 대비 발생률로 보면 굉장히 확진자가 상당히 적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 이것도 물론 뭐 중요한 지표가 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총 검사자가 우리나라 1200만 명, 이 중에 23만 명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2, 3%, 3%?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의 추세를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발생 현황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일별 발생 현황을 보면 자 5월달, 6월달이 가장 낮았다가 7월부터 다시 델타 변이 급증하면서 좀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만 명대로 지금이 좀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조금 많아졌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또 많았던 때가 5월 달에 또 조금 많았었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요. 일별 보시는 대로 자 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게 2월 말에 1차 대유행이 있었죠. 2월 말에. 그리고 8월 15일 지금 1년 전에 2차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3차 대유행이 있었고요. 보통 이제 12월에는 독감이 유행하는 그런 달이죠. 그리고 좀 낮아졌다가 다시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게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모두 다 반갑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분들이 다영님, 동백꽃님, 안젤라, 윤재현님, 금목서님, 양념게장 쿠퍼님, 호두과자님. 자, 금목서님이 우리나라도 계속 네 자릿수 확진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안젤라님, 남편이 10년 전부터 항생제, 소염진통제 발진이 있어요. 처음에 주사 맞으니 금방 가라앉던데 지금 발진 후 주사 맞고 약 먹어도 3, 4일은 가요. 화이자 1차 예약인데 너무 걱정되는데 혹시 뭐 독감 예방접종이나 다른 예방접종 백신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그 전에 그런 반응이 있는 경우에 확률적으로 이상 반응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합니다만 또 개인에 따라서는 또 상당히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독감 백신에 부작용이 심했던 사람들 막 붓고 빨갛고 통증이 심했던 경우라도 뭐 화이자는 오히려 또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리고 항체 생겨도 6개월, 1년 되면 항체가 없어진다.
아직은 뭐 6개월 이상 1년 정도까지는 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최종 접종하고 8개월, 5개월, 8개월 지난 경우에는 부스터 접종,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가 접종이요. 자, 이제 이 현황을 봤고요.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코로나19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가, 이 얘기를 먼저 좀 해야지 우리가 요즘 나오고 있는 위드 코로나 혹은 공존 이런 얘기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19 걸리면 무증상이 약 30% 내외로 알려져 있어요. 적게는 20%, 많게는 40%, 한 30% 내외. 그리고 증상을 경험해서 확진자 중에 80%, 요즘은 뭐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경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약간 좀 초기 자료인데 최근에는 80%를 넘어서 한 85%, 90%까지 경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증은 이제 5%, 10% 사이 정도로 되는 것 같고요. 심각한 경우, 중환자실 치료라든가 사망을 포함하는 경우는 초기에 5%인데 요즘은 이제 사망률로 보면 한 2% 정도가 나오죠. 우리나라는 그보다 조금 적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치명률, 치사율이라고도 하는데 그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 사망률을 치명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망률이라고 얘기하면 사망률은 전체 모든 인구 집단에서 몇 명이 사망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치명률 2% 약간 넘고 우리나라 요거 저 며칠 전 1.1%인데 지금 0.96%까지 떨어졌네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치명률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처음 시작된 작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1월,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에 전체 확진자 수지 22만 명 이상을 분모로 놨을 때 23만 명 정도, 분자가 2,000명 좀 넘죠. 그게 이제 0.96%인데요.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2월 이후부터 예방접종 시작을 했죠. 저 같은 경우도 3월 초에 맞았고 2차 접종 완료가 5월 20일 날 접종 완료를 했었죠. 그러면서 초기에 특히 사망자의 상당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7, 80대 대부분, 거의 대부분 8, 90% 이상 예방접종을 1차는 최소한 맞지 않았습니까? 물론 2차는 한 15, 20%로 조금 20, 30%로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1차 접종자가 특히 사망을 많이 차지하는 사망자의 대부분이었던 7, 80대 인구가 1차 접종을 거의 대부분 했기 때문에 치명률이 계속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 6월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2.4%까지 떨어졌고요. 아니, 2.4가 아니죠. 0.4%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7월 달에는 0.2%까지 0.24%까지 떨어졌고요. 7월 달에는 0.16인가? 그러니까 0.2%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독감의 치명률이 보통 높게는 0.1%까지 나옵니다. 독감의 치명률 0.1%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치명률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과거에는 뭐 전체적으로 1%라고 하지만은 가장 최근에 확진자들 중에 치명률 같은 경우는 0.2% 미만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지나면 거의 독감 정도의 치명률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사스는 약 10%, 메르스는 약 35%가 치명률이 나온 거에 비하면 코로나19는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물론 감염력, 전염력은 굉장히 높다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환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할지라도 사망하는 사람의 절대 숫자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게 일반 폐렴. 사실 이 코로나19도 경증인 경우에는 감기나 독감 수준이라고 그랬지만 좀 이제 심해지면
제 폐 증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그러잖아요. 사스가 뭡니까?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그러니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와요. 즉 폐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폐 기능이 떨어지고 숨이 차고 그리고 이제 폐렴 소견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일반 폐렴이라고 그러면 뭐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바이러스 중에 대표적인 것도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또 폐렴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일반 폐렴의 치명률이 얼마였었냐면요. 코로나19 전에 외래랑 입원 환자 합쳐서 5%, 외래만 봐서는 한 3% 내외 정도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독감 코로나19 치명률 7월에 0.2% 미만이니까 이거에 비하면 일반 폐렴이 대략 5%라고 가정하면 얼마입니까? 몇 배나 되는 거죠? 야, 이거 한 20배 이상, 25배. 그렇죠? 반대로 폐렴의 치명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00개 없는데 치료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반 폐렴 같은 경우는 항생제가 있죠. 또 항바이러스들도 있죠. 독감 같은 경우는. 그리고 폐렴 같은 경우는요.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치명률이 14%까지는 높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약 40%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코로나19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가. 감염력이 높은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걸 좀 일단 차치하고 본다면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 사망하는 율, 치명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독감보다 약간 높고 사스 메르스 때보다는 훨씬 낮고 폐렴보다도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확진자 치명률이었죠. 확진자 치명률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 방문해서 PCR 검사 통해서 최종 양성으로 나오고 확진을 받은 사람 중에 치명률이 확진자 치명률이죠. 이에 반해서 감염자 치명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코로나19 몸 안에 들어와도 약 30% 정도는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리고 증상이 생긴 사람 중에 8, 90%는 대부분 경한 증상이란 말이죠. 그 중에 아주 강한 증상은 열도 안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진단 자체를 안 받게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는 무증상이거나 경한 증상으로 확진받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것까지 포함한 치명률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 감염자가 얼마 정도 발생을 하느냐, 그것에 대한 연구가 몇 가지가 나왔었어요. 작년 7월에 자마 미국 의학협회제 내과학, 그리고 8월에 랜시드 학술지에 유사한 연구가 발표됐는데 그 연구 결과 두 개를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수만 명의 인구 집단이 있으면 한 두세 달 정도 경구 관찰을 해보니까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확진자 1명 진단될 때마다 그 집단의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항체가 얼마나 있냐 봤더니 확진자 수의 10배 정도에서 항체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항체가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앓고 지나갔다는 거죠. 즉 감염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따지면 감염자 치명률은 지금 현재 약 확진자 치명률이 1%면 이거보다 10분의 1은 0.1%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7월달 0.2%를 기준으로 한다면 0.02%까지 감염자 치명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일부 의료의사연합 무슨 단체가 최근에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백신 그 효과 근거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서 백신 맞지 말자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치명률이 0.6%로 즉 99.4%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뉘앙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감염력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차치한다면 치명률 자체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걸 일단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은 최근뿐만이 아니라 저는
작년 말부터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그 영업 제한, 시간 제한,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긴 한데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는 이제 6시까지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허용해 주는데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이게 돼 있죠. 3인 이상 집합금지. 물론 그리고 영업시간도 10시까지 해서 1시간 더 앞당겨서 9시로 더 강화했습니다. 영업시간은. 그렇지만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2주 지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인원에서 2명까지 추가해서 총 4명이 모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어제부터.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그 인원 제한, 영업 제한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거리두기 과연 계속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계속해서 그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독감 같은 경우에는 12월 유행할 때 아무리 유행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그 처방 건수가 135만 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5만 건 가까이. 그죠? 한 4만 건, 5만 건이 나와도 우리가 따로 뭐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사적 모임인을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리두기 좀 완화해야 되지 않냐. 뭐 위드 코로나, 공존 이런 얘기하면 아니다. 지금 현재는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완성되는 시점이나 돼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초기에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면역이 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70% 정도면, 여기서 말하는 면역이 된다는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겨서 면역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감염돼서 앓고 지나간 경우에 생길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이 면역 상태가 70% 정도가 되면 나머지 면역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30%까지도 거의 대부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집단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는 돼야지 집단 면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차 접종이 50%가 넘겼고 2차 접종까지 한 2, 3%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집단 면역이 70% 선에서 될까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특히 지금 현재 델타 변이가 최근에 70% 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다 델타 변이가 유행되고 있는데, 이 델타 변이는 기초감염 재생산수,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냐인데, 변이 전에는 코로나19가 보통 2 미만이었어요. 1.5에서 2 정도였는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집단 면역이 70%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기초감염 재생산 수가 5 정도까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집단 면역이 되려면 80이나 90%가 면역 상태가 돼야 되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델타 변이 말고도 또 변이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집단 면역을 통한 종식, 사스나 메르스처럼 종식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종식이 되지 않고 변이가 계속 발생해 지속적으로 유행한다. 그래서 지금은 팬데믹인데, 팬데믹이라는 거는 대유행이죠. 그런데 이제 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엔데믹이란 뭐냐면 이제 풍토병이죠. 이를테면 계절성 독감처럼 매년 12월 정도나 뭐 되면 다시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해서 유행을 하는, 그쪽으로 다들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 같은 경우도 뭐 2차까지 백신 접종받은 사람이 50% 달했는데도 확진자 수가 3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었죠. 근데 다행인 건 최근에 영국이 이 위드 코로나 공존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치명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죠.
아마도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네이처 학술지에 올해 1월에 100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대유행이 지나가더라도 치사율은 계속해서 낮아져서 계절성 독감을 일으키는 독감 바이러스나 감기를 일으키는 다른 내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풍토병이 될 수 있다. 엔데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퇴치 억제에서 공존과 관리 차원의 뉴노멀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7월부터. 그래서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으로 규정을 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등을 통해서 점차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델타 변이 확 늘면서 좀 약간 거리두기를 조금 강화 중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싱가포르랑 우리나라랑 비교하기 어려운 게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뭐 거의 8분의 1, 9분의 1 수준이죠. 580만 명. 누적 확진자 수도 6만 명, 우리보다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사망자 수도 적고 신규 확진자 수도 몇십 명은 안 되니까요. 나라마다 다 상황들은 사실 좀 다르다는 거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거예요. 일단 치명률 측면에서 상당히 낮아졌다. 독감 수준까지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독감이나 감기, 폐렴 이런 감염병들은 따로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도 공존하면서 관리를 해왔다. 치명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실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폐렴 예를 들어서 1년에 약 30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진료 건수로만 따질 때는 또 134만 건까지 나와요. 진료. 의증까지 막 포함해서 폐렴 처방한 게. 그러면 보면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2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해서 우리나라 사망 순위 항상 최근 들어 3위 안에 들죠. 암, 심혈관 질환, 폐렴 순위죠. 폐렴은 여전히 우리 사망 원인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단순 계산하면 그거예요. 134만 명을 1년에 발생한다고 그냥 가정을 하면 사실 이거보다는 적지만 3천 명 이상씩 발생을 하고 최소한 30만 명 이상은 될 거로 추정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얼마입니까? 4분의 1이니까 그래도 뭐 1000명 이상 폐렴 환자 발생하죠. 그리고 사망자 수가 많아요. 1년에 60명, 아니 하루에 60명 이상 사망하거든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씩 들쑥날쑥하지만 3, 4명, 4, 5명 중에 가끔 이제 10명까지도 올라갔지만 5명 내외 3명 혹은 5명 정도 최근에는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론은 지금처럼 일일 확진자 수 중심으로 확진자 수 관리 중심인데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뭐 언론이 과도하게 불안 공포 조장하기보다는 치명률 사망자 수 중심으로 중증 환자 치료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조치 역시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게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코로나19와 공존하기. 그래서 live with COVID-19 혹은 coexist with COVID-19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8월 9일 날 지금부터 한 2주 됐네요. 2주 전에 이런 칼럼을 넣었어요. 서울신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거든요. 여기 보면 제목을 제가 코로나19 이제는 공존한 방법을 모색하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 그 기조로 기계적인 영업시간 제한과 모임인원 제한 중심 계속해야 되냐. 이제는 그걸 좀 바꿀 때가 됐다. 그 근거 중에는 약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치명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 얘기 제가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아시는 대로 밤 10시에 10시까지 영업 제한했다가 1시간 땡겼죠. 9시로. 그 이유는 환자 수를 줄이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땡긴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확진자 수 감소가 일어날까? 저는 그 부분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가설은 어떻게 해서든 이동 제한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 모임 제한을 하면
줄어들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한 6개월 전인가 그때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우리가 10시로 늘렸었는데 사실 큰 차이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숫자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라. 그러니까 그동안 10시에 했으면 11시나 12시까지로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임. 지금은 아직 4차 대유행 아직 내려오는 시기는 애매한 시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인원 제한을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4인 정도까지 모이는 것은 허용을 하되 지금처럼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의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2명 혹은 4명까지도 좀 허용해 줘야 되지 않냐. 참고로 실제 그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거, 그걸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breakthrough infection이라고 하는데, 그 돌파 감염이 요즘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실제 예방접종을 맞은 경우에는 환자 접촉하더라도 감염이 될 확률이 한 5% 내외나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에도 뭐 20여 명이 집단 환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한 명만 그 확진을 안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만 유일하게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그랬죠.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 4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그 중에 3명이 며칠 지나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 한 명은 확진을 안 받은 이유가 코로나19 2차 접종까지 완전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직까지 여전히 델타 변이가 존재하지만은 예방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접종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사람까지도 끌어오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아시겠지만은 미국 FDA에서 코로나19 백신 정식으로 승인을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처음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12월부터 미국 FDA 같은 경우에 승인한 거는 긴급 사용 승인이에요. Emergency Use Authorization. 긴급 사용 승인이었어요. 긴급 사용 승인이란 거는 그 효능이나 안전성이 완벽하게 입증이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 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근거가 조금 불확실하더라도 승인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다 해왔던 거예요. 화이자. 근데 오늘부로 정식으로 백신으로서 정식 치료제로 승인이 오늘 처음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많은 기관에서 미국 내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학교 이런 데서는 예방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거죠. 지금은 자율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것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조건부 승인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뭐 이런 수많은 백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따라간다면 정식으로 승인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여러 그 대규모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맞게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정상 등교 이제 시작했죠. 예. 제가 뭐 생각하는 건 뭐 신속 PCR 검사, 신속 항원 검사는 좀 그 민감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음성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나오는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항원 검사는 좀 한계적인데 신속 PCR 검사가 요즘 나오는데 이거는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설에서 강조했던 게, 그러니까 2주 전에 강조했던 게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 이름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근데 이제 제가 이
쓰고 나서 당일날인가 중앙방역대책본부 김부겸 총리 김부겸 총리가 진행을 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8월 15일까지만 하더라도 보세요. 김 총리 위드 코로나 전환 지금은 때 아니다. 현 방역 집중해야 된다. 자칫 방역 소홀할 때는 의료체계 큰 부담된다. 백신 신속 접종 4차 유행 극복에 집중.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바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좀 부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상황이 급박하게 일주일 새에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8월 19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전문가들 의견이 이제 분분하고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 다 같이 죽자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접종률도 낮고 치료제도 없어서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지금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완화한 거 7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 모임 제한, 방역 규칙을 완화했죠. 근데 이 와중에 그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윤 교수의 경우에도 저랑 거의 똑같은 주장을 옛날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코로나19 완전 종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에 얽매이기보다는 중증 환자 축소에 방역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위드 코로나를 조정하는 전문가는 백신이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까 제가 했던 내용이죠.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고 중증 환자, 입원 환자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지금처럼 관리하면 치명률은 높지 않을 것이다. 우리보다 10배, 20배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유럽 국가나 미국도 보면 이미 방역 체계를 전환했는데 의료 시스템 아직 붕괴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또 반대하는 뭐 입장들도 있습니다. 다른 뭐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리 지금 무기 없고 환자 증가 추세고 백신도 아직 다 못 맞고 치료제도 없다. 그런데 뭘 갖고 위드 코로나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 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재은 가천의대 교수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호흡기내과 교수도 코로나19는 절대 감기가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황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3, 4일 전, 4일 전이죠. 이게 8월 20날이에요. 현행 거리두기 2주 더 하면서 이르면 9월 말 위드 코로나 검토. 한 일주일 만에 약간 바뀌었어요. 이게 여론을 좀 의식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말하기를 1차 접종이 70%가 아마 추석 전에 잘 달성된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리고 한 2주 지나게 되면 완전 접종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모든 것이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설을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8월 24일 날짜로 됐네요.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 교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거리두기 선택 아닌 병행해야. 그래서 위드 코로나 공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최 교수께서도.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집단 면역을 달성하더라도 코로나19 종식이나 바이러스 박멸은 불가능하게 됐다. 코로나19 종식 목표가 아니라 일상의 정상화를 위한 보편적 국민 예방 접종으로 목표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근데 정부는 4단계 거리두기 연장이 필요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 검토는 9, 10월 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델타 바이러스 확산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치명률 6월에 0.3%, 7월에 0.18%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0.2% 미만이 떨어졌다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뭐 거리두기 완화하면 방역망과 의료체계 뚝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물론 이제 위중증 환자의 증가와 치료시설 부족에 대한 걱정이 있다. 근데 현재로서는 중환자 병상 821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34%가 비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유가 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 최재욱 교수도 최근까지도 11월 집단 면역 달성 전에는 위드 코로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거리두기의 실효성이 약화됐다. 즉 거리두기 몇 명 모이고 몇 시까지 영업하는 게 생각보다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민생경제 피해 심각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정책만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 부족한데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한 달 후에는 시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뭐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인가, 위드 코로나를 할 것인가, 이 이분법 사고하지 말고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인플루엔자 잘 관리해왔던 것처럼 코로나19도 중증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오늘 이 연구 결과 나왔어요. 서울의대 예방학 교실에 홍인철 교수 팀이 뭘 했냐?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구글 위치 기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요. 사회적 거리 조치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행이 강화될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 우리 국민들의 이동이 달라졌는지, 즉 이동이 줄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를 보니까요. 1, 2차 코로나19 유행 때 거리두기를 조치를 취하니까 이때는 이동량이 좀 감소했어요. 근데 문제는 3차 작년 10월 그리고 이번 7월 4차 때는 거리두기 조치를 취했어도 사람들의 이동량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너무 여기에 이제 많이 피로감을 갖고 있고 실제로도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네요. 거리두기 4단계까지 올라갔지만 이동량 감소에는 큰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은 거의 소멸해 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연구 결과로만 봤을 때는 좀 거리두기 자체가 이제 이른바 약발 효과가 좀 다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자 위드 코로나. 오늘 또 김부겸 그 정부 측에서는 어쨌든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요 한 달 후에 이제부터 검토하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의 또 이런 의견들을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하면서 지금부터 한 3주, 4주 준비하면서 만약에 9월 말이 됐을 때 1차 접종자 70% 넘고 2차 접종자 50% 넘었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이게 좀 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약간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병상을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지금 뭐 준비율이 10%대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뭐 사립기관도 같이 도움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한 이야기였고요. 한 5분 남았는데 질문에 대한 뭐 제가 답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안나제제님 중국산 백신 맞고 부작용 통계 나온 게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찾아볼게요. 금목서님 코로나는 폐지라는데 여름철에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현재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글쎄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겨울에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는 특히 초기에 나온 연구 결과 보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영상 7도 내외에서 가장 증식을 많이 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여름철은 오히려 뭐 기온이 30도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한 거는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출현하면서 최근에 좀 증가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코로나19 같은 거는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구분하지 않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작년에도 8월에도 그랬죠. 물론 집회의 영향도 있었지만요.
아스트라나 화이자나 항체 기간 비슷한가요? 뭐 큰 차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 프란시스코님, 델타 변이가 상기도에만 몰고 폐 깊은 곳까지 감염되지 않은 환자와 일반 감기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는 심각한 정도가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침범 자체가 상기도, 하기도 쪽은 안 가고 상기도 쪽만 있으면 그야말로 감기나 뭐 경한, 독감 정도인데 만약에 이제 폐까지 그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건 당연히 이제 호흡기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겠죠. 1, 2차 접종 완료에도 돌파 감염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렇죠. 돌파 감염이 되는 이유. 그 정확하게 몇 가지 가설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라님, 얼마 전에 코로나 검사했는데 입속과 코 속을 하던데 면부는 그냥 살짝 대기만 하던데 제대로 결과 나오나요? 그러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코는 저쪽 안쪽 깊이까지 거의 그 막대 한 3분의 2? 이 정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목도 가장 안쪽에. 예? 이른바 목젖 우블라라고 있죠. 그 양 옆에 있는 데를 해야 되죠. 그 뒤까지. 가장 좋은 건 그 뒤쪽. 후벽이죠. 근데 보통 요즘 목 쪽 하는 거는 이쪽을 주로 합니다. 이제 편도 있는 쪽, 이쪽 벽 쪽을. 안젤라님, 화이자는 왜 2차시 증상이 더 심하나요? 그거는 확실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 금목소님, 코로나 치명률이 높지 않은데 우리들은 왜 떨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나온 거고요. 신종 바이러스니까 변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감염력이죠. 감염력. 만약에 이제 뭐 메르스나 사스처럼 몇 개월 유행했다가 딱 종식됐으면 우리도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쓸 텐데 지금 1년 8개월째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확진이 됐고요. 안젤라님, 확진 후 치료받고 음성 나왔는데 양성 나온 사람들은 왜 그러나요? 이거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바이러스 일부 찌꺼기 부분이 PCR에서 검출되는 거고 실제로는 그게 이제 활동성이 없는 거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15세는 코로나 백신 언제쯤에 맞출 수가 있나요? 미국에서는 15세 이상인가 그 승인이 됐죠. 그게 이제 화이자가 아마 15세 이상부터 16세인가 15세 이상 됐고요. 아마 이제 12세에서 15세도 13세에서 15세 이것도 좀 예정에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호트 격리하다 오히려 중증되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나요? 경미한 상태로 격리됐다가 거기서 더 감염돼서 뭐 더 감염됐다기보다 그거는 뭐 맨 처음엔 경미했겠지만 그 자체 경과 자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간 거로 봐야 되겠죠. 그거는 우연하게. 아프로디테님, 화이자 맞고 9일 만에 사망한 여대생 기사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때 얘기했지만은 스티뮬레이티드 리포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극받은 보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사실 다른 이유로 질병이 경과가 생긴 건데 그 와중에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인과관계로 오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주 2차 접종 간격 괜찮은 건가요? 일단 뭐 좀 간격이 길수록 좀 더 효과적이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그랬었는데 뭐 6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레드라이크님, 매년 백신을 독감처럼 맞아야 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나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백신들도 개발될 테고요. 치료제 이제 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 1년, 2년 다 돼가니까. 아직까지 치료제가 좀 제대로 된 치료제가 안 나온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곧 개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벌써 9시 50분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는 당분간 계속 하면서 또 다른 주제도 한번 좀 생각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